내년 총선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집권 여당의 중간 평가에는 제일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김능구의 전국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취임 1주년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과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했을 때 취임 1주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가 직선제 이후에 87년 이후에 그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이 임기 후반에 다들 지지율이 낮게 떨어지고 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대통령도 있었죠. 그러면서 다들 불행한 어떤 대통령으로 끝나서 우리가 인상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인상이 있어서 그렇지 1년 차에는 상당히 다들 높았던 대통령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긍정평가가 높았던 대통령은 문재인 직전 대통령이었습니다. 78%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이 김대중 대통령에서 60%,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1주년 때는 57%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55%. 그때 이 하나의 개혁이라는 금융개혁이라든지 상당했죠. 예. 노태우 전 대통령도 45%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 노무현 전 대통령이 25% 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몇 프로인가? 갤럽 5월 1주차 조사에서는 33%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갤럽 조사로 본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25%에 이어서 이 꼴찌에서 2등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34%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지난 1년 가운데 국정 지지율이 고점이 53%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은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이 취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7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역전된 적이 없었죠. 최저 수치는 24%였습니다. 아까 말한 최고점이 53인데 최저 수치 24%니까 30%나 차이가 났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준석 당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 하면서 그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회복되다가 지난해 9월 다섯째 주에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유엔 총회 미국 뉴욕을 갔다가 방문했는데 바이든 날리며 라는 논란이 전복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보면은 3대6, 30% 지지율에 60% 초반의 부정평가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반등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34.6% 긍정이 나왔고요. 이 연합뉴스에서는 긍정이 37.5%, 여론조사 곳에서는 35.5%, 그리고 KBS에서 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는 39.1%,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38.5%. 그러니까 지금 30%대 후반을 갖다가 뭐 작게 보면 중반, 높게 보면 후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중후반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ARS나 전화면접이나 공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지율이 좀 반등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부정평가죠. 부정평가가 여전히 60% 초반을 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강한 부정, 예를 들면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정평가에 여전히 80%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호감청이 에서 극단적인 비호감청의 프로테이지가 전체에서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비호감청, 매우 잘못하다는 청에 대해서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언론과의 문제입니다. 언론과의 문제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대 대통령들이 구중궁궐이라 말하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청와대 시대를 끝장내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국민과의 소통을 갖다가 강화하겠다. 구중궁궐이라는 것은 당에 함께 그 정부와 정권을 갖다 유지하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들도 대통령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더더욱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랑 구중궁궐에서 나오겠다니 지키기 어려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로 보면은 그 결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좀 전에 봤지만 중앙일보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서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38.5%니까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잘못했다는 게 62.7%에 달하고 잘한 일은 29.8%, 국정수행평가보다도 10% 정도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그 이전 과정에서 너무 준비 없이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 졸속으로 이전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400만이 청와대를 찾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한테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면 상당한 이 국민들의 약속을 지켰고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산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하고 옮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도감청 논란 부분도 또 거기에서 기인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국민 여론은 무서운 겁니다. 이게 10% 이상 긍정평가 30대 후반보다도 잘한이라는 게 20% 후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용산 시대로 옮겨온 것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바로 이 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도스태핑을 열었을 때 정말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진영 대결 할 것 없이 민주당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영선이고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검사만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우직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나누겠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다소 준비가 안 되고 또 설화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한 차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휴지기를 했다가 2차 실시를 하고 저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전에 말씀드린 중앙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처럼 한미일 안보협력 찬성 72.2%가 찬성하고 호남에서도 50.8%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저는 자신감을 갖고 제2차 도스태핑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이 윤석열 특유의 어떤 이 대중과의 어떤 친화력 그리고 직선적인 본인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국민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바로 직선적인 합법이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정말 국민들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나누면서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그 자세 선거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그것이 저는 지지율 정체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민주당이 흔히 말해서 당대표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보다 뒤처졌습니다. 왜냐? 당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당 내분. 집권 여당의 내분은 어떻게 말하면 필연적일 수도 있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당의 당 내분이 이렇게 일찍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중반기 이후에 중간선거, 대통령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중간쯤 있는 총선이 있던 지방선거가 있던 그 이후에 보통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임기 시작하고 불과 한 달 뒤에서 지방선거 때는 압승을 했죠. 그건 대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이 여전히 대선 2라운드가 있는 가운데서 이미 대선 주자급의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내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갈등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유승민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어떻게 말하면 국민들한테 가장 대중성이 있고 지지를 할 수 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표가 모여서 이런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방선거는 이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도적이었지만 내년 총선은 다릅니다. 지금 1주년이라면 이제 2주년 이후에 벌어지는 중간평가를 할 수 있고 중간평가는 대부분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 할 수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또 잘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중간평가 선거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제대로 승리하는 경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과반 의석을 내년 총선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바로 레임덕이 온다.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친윤 일색으로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근데 그 지도부가 또 지금 설화와 태도 논쟁에 벌어져가지고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김재원, 태영호 이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선 주자급의 내분에 이어서 친윤 지도부 내에서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분란을 갖다 자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은 2년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 안보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가 넘는 지지, 호남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위협한 분도 물론 많죠. 일본 방 관계에서 지금 후쿠시마
문제에도 조사가 사실 검증이 되냐 안 되냐, 시찰이 조사 검증이 되냐 안 되냐 문제는 논란도 있고, 독도 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엎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안보 관계로 격상했다. 예를 들면 핵 확산 억제가 공개적으로 1대1로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반도체라든지 에어로 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제대로 경제본을 짚지를 못했고, 거기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갖다가 면치 못하게 되고, 그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엄청난 지금 현재 불안으로 오고 있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외교적 문제에서 저는 한 걸음 했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은 경제죠. 내년 총선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집권 여당의 중간 평가에는 제일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경제팀과 국민의힘의 정책팀은 그런 이 정부로서 여당으로서의 어떤 성과를 내는데 민생의 승부를 걸려고 하고, 그것이 전체 경제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아마 가지고서 몰두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야당 또한 민생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다는 각오로서 아마 이 말이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경제 상황의 호전,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성과에 내는데 아마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죠. 야당도 지난 정권 교체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주기 위해서 이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로 간다면은 현재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국힘이 비슷하거나 높지만 내년 총선 예상으로는 이 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여당 지지와 견제하기 위한 야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가 여러 조사에서 10% 이상 높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대 103의 차이를 나타냈던, 거기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의 차이가 8.3%인가에 불과했습니다. 49대 41, 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그게 의석수는 그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이게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이 도농복합 대도시, 특례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농촌형에서는 소선거구제 유지, 아마 이 부분이 지금 국회 공론화 이 정개특위에서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여론조사도 5,000명인 걸 발표를 하고요. 그 속에서 아마 지금 오히려 집권 여당인 국힘이 이 수도권 어떤 승부를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이 선거구제 개편에 이 힘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선거제 개편이 우리가 고착화 된 양당 구조로 갖다가 해결하고 이 지역주의와 또 한편으로는 정치 패권주의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다당제로 가는, 정말 국민의 민심을 갖다가 비례해서 나타나는, 이걸 나가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 한번 검토해 볼 만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죠. 그리고 정말 다당제로 갈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이 선거구제 개편이 내년 총선을 갖다가 좀 더 저는 복잡하고 다이내믹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데 여야 모두 이게 중심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방향으로 갔을 때 어느 당이든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감사합니다.